이번 시간에는 경제개발계획하에 대규모 계획조선 실시, 이를 위한 조선공업진흥법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 대한조선공사의 정상화와 시설 확충, 청구권 자금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 등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은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되어 있던 대한조선공사를 국영회사로 환원하고 정부 재정에 의한 대규모 증자를 실시하여 정상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박건조에 대한 조선장려법 등 지원제도의 정비 강화를 통해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조응하여 조선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6만 7천 톤의 선박건조를 목표로 했던 박정희 정권 조선산업 육성 정책은 저조한 실적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건조 실적은 목표의 62% 달성에 그쳤고 전체 건조 조선 능력과 대비하면 18%에 불과했습니다. 건조할 능력이 있었으나 여기에 호응하는 수요가 없었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장려법으로 대표되는 선박건조 지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에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박건조 지원 제도는 전체 건조비의 90%를 정부 보조금과 저리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투자 55억 원, 민간자금 7억 원을 합하여 62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1966년까지 25억 원 정도로 목표치의 48%에 머물렀습니다. 계획 대비 자금 조달이 부진했던 것은 정부의 재정 자체가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산업은 비료, 전력, 시멘트 등의 산업 분야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선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필요 선박의 수입 대체를 이룩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선진기술 도입과 기술자 등 조선인력 양성을 통해 조선소의 생산력을 높이는 한편으로 국내 건조가 가능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중고선을 수입할 경우에는 높은 관세를 물리고 국내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들에게 보조금 및 융자 지원을 통해 외국 선박을 수입하는 것보다 메리트가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조선소가 외국 선진 조선소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높이는 데는 시간이 부족했고 선박 건조 지원과 관세 장벽을 통한 외국선 도입 차단이 우선적인 정책이었을 것이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선박 건조 지원은 제도적으로 정비되었으나 정부의 필요자금 조달 실패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국내 조선이 가능한 선박에 대한 관세 장벽 설치, 나아가 수익 금지와 같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국내에는 총 19만 8천 톤의 선박이 새로 공급되었는데 이 중 15만 6천 톤이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으로 대략 80%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조선산업 육성을 통한 수입 대체가 무색해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외국 중고선박 수입을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던 것은 해운업 육성 정책의 기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단기간에 해운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해운업계의 외국 중고선 도입을 통한 몸집 불리기를 용인했고 나아가서는 적극 장려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조선과 해운 정책만을 놓고 보면 스스로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기부터 있었던 조선과 해운의 대립과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1만 톤급 선박을 국내에서 건조할 경우와 일본에서 건조할 경우를 비교하면 국내 건조가 20% 정도 비싼 현실에서 이를 보상할 보조금 등 자금 지원이 정부 재원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국내 선박 건조의 불리함을 커버할 자금이 필요한 것인데 1960년대 후반에는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청구권 자금으로 대표되는 일본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보았듯이 청구권 자금으로 국내 선박 건조가 일정하게 성과를 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권 자금은 외국선 도입에도 버금가는 규모의 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구권 자금에 의한 23만 톤의 해운 선박 국내 건조가 좌절된 것입니다. 오히려 교통부가 주관하는 해운진흥 사업은 660만 달러를 사용하여 6,000톤급 화물선 2척, 3,500톤급 유조선 2척 등 4척 2만 톤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1968년까지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동 계약은 청구권 자금 사용 첫 해인 1966년 10월 정부 청구권 및 경제협력 사절단이 신속하게 일본 도쿄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건조계약을 체결했는데 유조선 2척이 212만 달러, 화물선 2척이 448만 달러였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이슈가 되어 11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긴급한 경우만 수의계약을 맺게 되어 있는 대일 청구권 자금 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을 따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계약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청구권 자금 집행 1차 년도에 대규모 해운 선박 구입은 청구권 자금에 의한 선박 건조 전부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선업계의 주장과 건의를 처음부터 무시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어선과 관련해서도 어선 도입에 360만 달러의 대일 청구권 자금이 집행되어 대형 기선 저인망어선 100톤급 16척과 선망어선 70톤급 18척 도입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도입 방법은 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 오이타 등의 큐슈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한국 정부가 발주하여 건조한 선박을 도입하고 그 과정은 한국 정부 소속의 수산청에 의해 감독되었습니다. 한편 305만 달러 상업차관을 통한 대한조선공사의 시설 확충은 계획한 10억 원의 내자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1968년 완공 계획이 지연되었고 결국 대한조선공사 민영화와 함께 흐지부지되어 미완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10억 원으로 계획된 내자 조달을 증자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전례에 비춰볼 때 사실상 정부 재정으로 10억 원을 조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조선공사법의 개정을 포함하여 국회 동의까지 필요한 상황에서 여의치 않았고 1968년 10월 해운업자 남국련에게 대한조선공사가 불화된 후 10만 톤급 독건설로 재차 시설 확장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획이 진척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960년대 조선산업 육성 정책은 대한조선공사의 국영환원과 정부 지원 강화, 조선공업진흥법으로 정비된 국내 선박 건조에 대한 정부 지원, 그리고 청구권 자금으로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면서 일정한 성과를 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업계는 여전히 1960년대 20% 전후의 저조한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대한조선공사의 경영 정상화와 시설 확충을 조선산업 육성의 핵심에 두고 전력을 투자했지만 1969년 정부가 지정한 부실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인은 상대적으로 나아지긴 했지만 이승만 정권기하고 같은 문제, 다시 말해 재정에 의존하는 자금 조달이 여전히 어려웠고 선박을 둘러싼 수요와 공급 관련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 정책 조정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설 확장을 위한 내자 조달 목적으로 대한조선공사가 추진한 10억 원의 증자 실패는 정부 재정에 의존한 자금 조달이 1960년대에도 여전히 어려웠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외국보다 비싼 국내 건조에 불만인 해운어업 등 수요자와 선주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하는 조선업계의 불만도 마찬가지로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청구권 자금으로 4,000톤급 화물선 2척 등 총 6척의 선박을 건조하였으나 선박의 주인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특히 4,000톤급 화물선은 1967년 국내 최대선 건조로 성대한 진수식이 열렸으나 그때까지도 선주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러한 대한조선공사에 대해 사생아를 낳고 축하를 받는 기분일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수요자인 해운업계가 외국에서 건조할 경우보다 선박 가격이 비싸다고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해운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선주협회는 대한조선공사가 건조한 4,000톤급 화물선의 경우 동일한 선박을 일본에서 건조한 사례와 비교하면 톤당 102달러가 비싸고 1,000톤급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190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선박 인수가 곤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완성된 선박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인도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된 대한조선공사는 결국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내 선박 수요의 수입 대체라는 조선업계의 명분에 동의했고 스스로 적극적인 슬로건으로 삼았지만 어선 증강을 통한 수선업 진흥과 화물선 유조선 증강을 통한 해운업 진흥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외국선 도입에 대해서도 관대한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선박의 수요 공급과 관련된 정부 관청들, 즉 상공부, 교통부, 수산청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조차 연출되었습니다. 공급 측인 조선과 수요 측인 해운수산을 함께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예컨대 해사부와 같은 독립기구 설치 여론이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까지 이승만, 장면, 박정희로 이어지는 역대 정권의 조선산업 육성 기조는 국가주도, 계획조선, 대한조선공사의 정상화를 통한 수입대체 산업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성 정책은 정부가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입 선박과의 경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직접 경영한 대한조선공사를 포함한 조선업계 전반의 저생산성이 기인한 것이지만 시설 및 기술 확충을 통한 생산력 향상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이를 보완하는 보조금 지급, 금융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에 보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장려법에서 조선공업진흥법으로 이어지는 국내 선박건조와 관련된 제도적 지원의 틀은 1960년대까지 정비되었지만 이에 기반한 실제 집행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조선공사가 청구권 자금으로 건조한 화물선이 인수할 대상자가 없어 곤란을 겪었던 것도 정부가 국고 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전체 성가의 30%에서 12%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이유였고 그나마도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보다 심화되었던 것이 역사적 경험이었습니다. 선주가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입 선박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고 그 결과로 조선업계의 가동률이 20% 전후에 머무는 일감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경영난에 빠진 조선업계에 다시 정부가 재정으로 자금을 보조해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새로운 계기가 찾아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